서로마 제국 때는 그 몰락 때는 속주가 졸라 크는데 본국이 꼬꾸라져서 집어삼켜짐을 당한 건데, 근데 공화국은 구도가 정반대다. 공화국 때는 뭐랬냐? 여기 다 병신 만들어버리고 얘네들 다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본국의 산업 경쟁력과 체급이 세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 제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패권술이 소스키피어의 누만티아 정복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이상적인 패권 외교? 패권 외교뿐만이 아니라 무역, 그 산업 패권? 이거를 다 고려하는데 패권 외교도 하고 영내까지 안정화시키니 거의 정말 초절정의 수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로마 공화국의 무역 패권 장악의 꽃은 소스키피오의 누만티아 정복이에요.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건 포에니 전쟁 와중이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격이기 때문에 이쯤에 박았고요. 근데 소스키피오 얘가 어떻게 하냐? 파괴와 건설을 동시에 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만티아를 개박살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피오민을 만들어요. 이걸로 영내를 안정화시킵니다. 근데 누만티아가 어디냐? 누만티아 지도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누만티아 지도가 여기 있다. 여기 히스파니아인데, 자, 누만티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가 히스파니아에서 가장 중심의 중심 경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도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중심으로 이제 장사하고 뭐 하는 건데, 누만티아가 뭘로 먹고 살았냐? 면직물.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팔고 도자기도 만들고 특히 무기 철기 산업이 아주 뛰어났다고요. 철을 잘 만들었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철기 같은 게 여기서 다 뽑혀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만티아에서 만든 철제 무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엄청 다양한 걸 다 파는 거예요. 이때도 전쟁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무역 패권이랑 산업 패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스키피오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한 걸로 악명이 높아요. 약 15개월 동안 오랜 포위를 하고 결국 이쪽에 기아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량 학살을 당하거든요. 항복을 하고 대량 학살을 당한다. 회자라는 삼각김밥님, 요거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한 건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대량 학살을 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화국이 이런 중심 산업 지역을 이제 학살할 때는 대부분 산업 기술이랑 뭐 재화 같은 거를 약탈하는데, 약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부터 카이사르의 갈리아원정을 볼 때도 항상 의심이 들었던 건데, 사실 배신했다고 해서 다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놈들이, 그리고 약탈한다고 해서 산업기술을 다 파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르누테스족이 있다 갈리아에. 근데 이쪽을 점령한 다음에 산업기술을 다 초토화시키면은 나중에 원정할 때 해가 되잖아요. 또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업기술까지, 그러니까 경제력 산업 중심지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어떤 일정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국에 해가 될까봐. 얘네들이 언젠가 장성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무장해서 반란 일으키든 아니면 무역 경쟁을 할 때 로마에 방해가 되든. 회전한 삼각김밥님 맞아요. 관리 안 되는 건 다 박살내고 관리 되는 건 먹고. 근데 그와 동시에 다 박살내면서 뭘 했냐? 이렇게 학살만 하면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히스파니아 영내 안정화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만티아 주변에 있던 동맹 부족들을 모두 피오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풍부한 곡물 생산지대였던 누만티아 영내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패권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때 그 카르타고가 여기에 가지고 있었던 뭐 인질 같은 거 뭐 다 풀어주는 수완을 또 보이잖아요. 그거는 여기 이 누만티아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스키피오는 그 카르타고가 이 누만티아를 정복하면서 이제 카르타고는 이제 동맹국을 피오국으로 관리 안 하잖아요. 얘네 카르타고한테 다 식민지거나 그냥 영토예요. 찍어 누릅니다. 카르타고는. 그러니까 카르타고한테 억눌려 있던 그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그 인질들한테도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지고 피오민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스키피오는 진짜 그냥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래서 누만티아 부족의 주변에 있던 동맹 부족들을 피오 부족으로 다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북아프리카도 말했죠. 북아프리카가 그 소스키피오가 다 초토화시키고 남은 산업 기반이 이제 곡물 생산밖에 없어요. 이제 그냥 밀셔틀이 된 거예요. 누만티아도 그렇게 돼요. 그냥 밀셔틀이 돼요. 밀셔틀이 되고 이 다음부터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밀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거나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것도 누만티아에 있는 어떤 스키피오가 피오민으로 앉힌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근데 또 대표적으로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레토게네스와 루티아의 갈등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누만티아의 족장이 이제 레토게네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이웃 도시인 루티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누만티아가 박살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루티아로 가서 동맹해줘,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누만티아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로마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 휘젓고 있어요. 누만티아 이미 초토화됐고. 그런데 스키피오가 왔는데 로마놈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동맹국이 되기만 하면은 잘 보호해주고 신의 있게 잘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미 다 쓰러져간 누만티아 편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신의를 보이기만 하면은 그 보호돼주고 이권도 잘 주는 로마 편 될 것 같아요? 이미 누만티아 이미 개박살났는데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가 분열이 됐대요. 루티아가 왜 분열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졸라 웃기거든요. 친 누만티아파는 젊은이들이었다고 하고 대부분 친 로마파는 또 노인네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노인네들이 누만티아파랑 로마파로 나뉘어서 싸운 건데 이때 결국 노인네들이 이겼대요. 이게 어떤 서술인지 참 다양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 노인들이 당연히 권력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주로 원로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 그 노인네들이 그 친로마파인 사람들이 이 일을 소스키피오한테 꼰질러요. 이때 뭐가 된 겁니까? 소스키피오랑 이제 루티아에 있는 친로마파에 있는 사람들이 클리엔텔라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스키피오가 파트론스고 루티아에 있는 이제 늙은이들이 이제 피오민이 된 건데 자 동맹이 됐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 이 피오민들 이 루티아에 있는 친로마파의 도움으로 누만티아파랑 레토게네스가 다 숙청이 됩니다. 레토게네스, 그러니까 누만티아 잔당이죠. 누만티아 잔당이 루티아에 있는 피오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이없이 사로잡히고 숙청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패권으로 갈라치게 하는 로마의 모습 아주 흥미롭죠? 근데 당연히 친누만티아파가 된 애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얘네들도 누만티아파도 다 숙청을 당합니다. 루슬라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스키피오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국 이거예요. 결국에 루티아에 있는 현지인들, 현지 부족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터치 안 하고 쓱 가가지고 그냥 반란 세력 다 숙청하고 누만티아파도 없애버리고 부족장도 없애고 이긴 겁니다. 그렇게 클렌텔라 외교하면서 피오민들 잘 보호해주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게 한 것도 로마 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신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 노인들이 누만티아 부족장이 도망쳤을 때 얘 배신하고 꼰지르고 그냥 갖다 바쳤겠어요. 최소한 한 세력을 구하삼는 데는 로마인들의 신뢰가 중요했다. 근데 친로마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한 확신으로 그 스키피오의 피오민이 돼서 영내를 안정화시키는 원로가 됐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소스키피오의 핵심 전략이 뭐냐? 전략 핵심이 뭐냐면은 소스키피오는 로마 공화국의 해가 될 수 있는 세력의 압도적인 산업 기반은 조직적으로 다 분쇄해요. 다 박살내버려요. 다시 말하지만 이 카르타고든 아니면 누만티아든 뭐 경제 기반이 있다, 기술 기반, 산업 기반, 무역 기반이 있다 하는 데는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지역의 장인과 공예품은 모두 납치하고 약탈해와요. 그 여기 이 누만티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누만티아 장인들도 다 납치를 해와요. 이때 다 납치해오고 다 노예로 만들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또 이것도 안 썼네. 이렇게 파괴하고 그 지역에 있는 기술을 유출을 받아오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영내 패권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반항할 기미가 없는 무능한 애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부족장으로 잘 이렇게 앉혀주면서 로마가 그 지역에 있는 패권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조율해주면 되겠죠. 로마법에 따라서. 딱 그런 식으로 해서 패권도 안정화시키고 산업 기반도 초토화시키고 또 이거 바탕으로 로마 공화국의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고 이걸로 로마 공화국의 스스로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 이 과정이 진짜 엄청나요. 그러면 주변 경쟁국들은 다 박살이 나는데 로마 공화국은 압도적으로 발전해. 이러면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 때 했던 거랑 구도가 반대가 돼요. 아예 반대죠. 본국의 경제력은, 산업 기반은, 무역 경쟁력은 미친듯이 성장하는데 주변에 있는 경쟁국은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산돼 있던 무역 중심지가 다 로마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중심으로 모였을 때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에 동맹국들, 피오 부족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 이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영내를 안정화시키고, 하지만 중심에 있는 알짜배기 경제 이권, 통치력, 통제권, 그리고 기술 같은 거는 본국이 다 가지고 여기는 피오민들 이권이랑 통제력이랑 기술 가지고 다 이렇게 장악하면서 이 제국을 주무르는 거죠. 이 아름다운 패권 질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해져요. 이게 제국이구나. 이게 공화국이구나. 세상에. 다시 말하지만 로마 공화국은 이중의 이득을 얻는다. 이제 로마 공화국이 주도하는 지중해 무역 패권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은 거의 무조건 로마 공화국과 동맹이 되거나 피오국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로마 공화국이 보장하는 거의 장악한 이 지중해 무역에 이 숟가락도 못 얹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 공화국의 피오국이 되기로 하거나 친구가 되기로 하거나 친선을 맺거나 소소한 성의를 보이면서 뭐 우정을 맹세하면은 로마 공화국은 그 친구들은 다 잘 보호해줘요. 이권도 안 건드려요. 왜? 친구고 피오국이면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얘네들의 의무거든. 파트너로서의 의무거든. 그러면은
사실 여기 있는 주변국들이 뭐 신의를 표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은 여기 뭐 무역 패권에 뭐 참여 안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카르타고처럼. 카르타고나 중국은 참여 안 시켜주잖아요. 그 중국 이번에 동남아시아 순방하는 것도 존나 웃기던데. 그게 저기 코미디 찍는 줄 알았어요. 이제 트럼프가 지랄하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하면서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돌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요? 시진핑이 이제 이 댐 쥐고 있잖아요. 그 메콩강이나 이런 거 다 쥐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흐르는 물 같은 거. 그걸 틀어막고 협박하면서 순방을 돌았어요.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이럴 때일수록 물을 빼주고 그쪽에 가뭄 같은 걸 좀 해결해주면서 좀 좋은 제스처를 해주면서 먼저 신의를 보이면서 다가가면은 인상이 좀 좋잖아요. 또 틀어막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협박을 하면서 친구가 되자라고 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패권 외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랑 카르타고처럼 패권 외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국제사회 신용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진짜 나는 충격이었어. 얘네들은 진짜 패권 외교 정말 못하는구나. 아무튼 그 덕분에 로마 공화국 스스로의 산업 기반 또 미친 듯이 발전한다고 했어요. 무역 경쟁자는 사라졌는데 자체 힘 체급은 계속 커져. 그러니까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이해가 가야 돼요. 서로마 제국은 속주가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본국이 꼬꾸라졌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서로마 제국 때는 그 몰락 때는 속주가 졸라 크는데 본국이 꼬꾸라져서 이제 집어삼켜짐을 당한 건데, 근데 공화국은 구도가 정반대다. 이렇게 하니까는 제국이 된 거다. 지도 어디였어? 이걸로 합시다. 편하게. 공화국 때는 뭐랬냐? 여기 다 병신 만들어버리고 얘네들 다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본국의 산업 경쟁력과 체급이 세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아이고 오컴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궁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이득을 봤다. 그리고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갑자기 로마 공화국의 기술이 발전한다, 뭐 어떤 거점이 생겼다, 이런 묘사가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뭔가 경쟁력이 있다거나 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묘사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 해월님 연도날 갖고 오셨을 때 짱 웃기네. 카푸아가 남부 산업의 거점이고, 카푸아가 철제 기술이랑 독일로 유명하죠. 그 카푸아가 또 유명한 게 그 노예 검투사 양성소잖아요. 그 스파르타쿠스가 카푸아에서 탈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포에니 전쟁 때 잡아온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첨언하고, 폼페이도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여기는 또 예술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거 약한 뇌피셜인데 아마 코린트에서 납치해온 예술 장인들이 폼페이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말했고, 그 로마에는 그냥 다 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 다 있어요. 그냥 다 가져왔어요, 얘네 뭐 조선업, 뭐 제철, 도기, 뭐 염색, 뭐 그리고 뭐 면직물, 뭐 그냥 다 있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지중해 세계 곳곳에서 납치해온 장인들, 나아가 산업기술들이 다 집약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거랑 정반대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됩니다. 이걸로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달성하죠. 첫 번째, 계속 말하지만 무적의 경쟁력. 이제 지중해 세계에 로마 공화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다 박살냈으니까. 근데 잠재력 경쟁자인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때요?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제국의 붕괴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혼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막 싸워요. 다시 말해 유일한 잠재력 경쟁자인 이 동방 지역은 대지와 바다의 중독인 폼페이우스가 해방시켜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때 이미 사실상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극강의 1급 체계가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간간히 말한 키케로 사례를 얘기해볼게요.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키케로가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속주에 있는 식민지 주민들 있잖아요. 속주 식민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슈퍼스타 정치인이 됐잖아요. 키케로가 대단해요, 여러분. 로마 공화국의 500년 역사상 속주 총독을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을 한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얻어내고 추방까지 시킨 거는 키케로가 유일해요. 고소는 많이 들어왔지만 승소한 게 키케로가 유일합니다. 최소한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거의 뭐 노무현 열풍? 진짜? 거의 노무현 열풍이죠. 로마 전체의 노무현 열풍까지 일으켰다고 평가가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이때 키케로가 포도주 분쟁에서 오히려 갈리아 나르보네시스를 억압을 해요. 이게 웃깁니다. 이게 이 프랑스인이 쓴 히스토리 오브 푸드라는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키케로 시절의 일이다. 갈리아 나르보네시스 속주의 포도주 산업 관련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한 이유가, 로마 공화국은 정복한 때가 아니더라도 무역이나 산업이나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로마 본국, 이탈리아 본국을 기어오르려고 하는 시기가 보이면은 로마 공화국은 그냥 찍어 눌러요. 근데 당연히 떡고물을 좀 주면서.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국이 제국보다 속주든 경쟁국이든 아니면 뭐 야만족이든
이런 애들의 뭐 힘의 이해관계를 너무 잘 조율해요. 찍어 누를 때 확실하게 찍어 눌러서 억제를 해버리고, 근데 반란 못 일으키게 또 양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때 나르보네시스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폰테이우스래요. 근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르보네시스 남서쪽의 미네르부아 지역의 포도 재배자들한테 불법적인 세금을 수취하려고 했대요.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쪽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와인 무역 경쟁력을 다 가져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이미 공화국 때부터 포도주를 잘 만들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저번에 말했지만, 근데 여기가 포도주로 이탈리아 본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게 그 아우구스투스 이후고, 그리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는 이미 이탈리아 제품을 거의 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마 키케로랑 폰테이우스가 그 잠재력을 봤나 봐요. 여기 와인이 너무 품질이 좋거나 너무 잘 나오니까 이탈리아 상인들이 좀 피해를 봤나? 아마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가지고 맥락은 모르겠지만 폰테이우스가 이쪽에 포도 재배자들한테 불법적인 세금을 수취하려고 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의 갈리아 지역의 포도주 상인들은 세금 때문에 적정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분쟁이 생겼으니까 클리엔텔라 타고 올라와가지고 결국 원로원에까지 문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로마 공화국 때 키케로 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로마의 속주예요. 여기 확실히. 그러니까 클리엔텔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 키케로가 보인 반응이 엄청 의외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키케로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속주 총독의 불법적인 세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본 이 약자들을 편에 들까요? 아니면 속주 총독의 편에 들까요? 이게 누구 편에 들면은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여한 총독인 폰테이우스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진짜로. 이게 키케로가 시칠리아의 부패한 총독인 베레스를 고발해서 결정적으로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민주투사 느낌이 되는 사람인데 모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갈리아 지역 포도 재배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부여한 폰테이우스를 변호한 거거든요. 이게 의미심장하죠. 루슬라님, 키케로 엄청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타협과 조정을 잘해요. 조국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카토는 오히려 이걸 반대했을 거예요. 오히려 카토가 좀 더 올곧게 신념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런 거를 저항했을 겁니다. 카토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키케로는 그러니까 조국의 국익을 위해서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나 더 크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공화국의 정치 질서 있잖아요. 공화국의 정치 질서를 위해서 타협과 조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키케로가 정치적 정체성이 다양하죠. 첫 번째는 공화국의 수호자.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청년 정치인이었던 술라 시절부터 투쟁해온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민주투사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에 뭐냐, 로마 공화국의 대표 정치인이자 원로잖아요. 그렇죠? 로마 대표 정치인이자 원로인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다. 국익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익을 위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공화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갈리아 나르보네시스의 포도주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아마 느끼고 그 지역의 불법적 세금 부여를 어떻게든 옹호하고 나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키케로가 아무리 민주투사 느낌이 있어도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그 원로잖아요. 정치인.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루슬라님, 그거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결국 키케로가 엄청 모순된 말도 많이 하고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그 결국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위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보호관세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폰테이우스의 불법 세금 부과 문제가 로마의 와인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 차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뇌피셜이고. 반대로 말하면 키케로랑 폰테이우스는 갈리아 와인 산업의 잠재력을 본 거죠. 얘네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좀 기어오르네. 좀 한번 억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때 계속 말했지만 그 공화국 때는 갈리아의 와인 산업을 계속 억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우구스투스 때는 갈리아 지역이 자기 피오국이잖아요. 피오국이니까 오히려 이쪽에 와인 산업을 후원해주고 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갈리아 나르보네시스의 와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잘 나갔던 건데, 그리고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끝날 때쯤에는 이미 이탈리아 본국의 산업을 거의 대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 제가 공화국이랑 제국 사이에, 로마 공화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속주 무역 패권 관리 개념을 봤어요. 그냥 쭉 한번 훑어봤는데 뭔가 좀 색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쨌든 간에 원수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대표 파트로누스가 된 건데, 그 속주든 원로원 의원이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 피오민이면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은 황제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준 피오국과 피오민들을 보호해주고
후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국 전체로 봤을 때는 본국과 산업, 무역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자기 피오민을 배신하는 거는 신의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주가 본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속주를 키워주게 돼요. 자기 피오민이니까.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이 때문에 제국 후기가 되면 이탈리아 내부의 산업 무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역사적이게도 속주가 본국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화국은 그 키케로 때도 봤고 포니 전쟁 때도 그렇고 아카이아 전쟁 때도 그렇고 제가 사례를 다 말했지만은 공화국은 이런 꼴을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절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다 박살내 놓습니다. 키케로도 결국에 국익이 우선이잖아요. 이탈리아 본국,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이익이 우선이란 말이요. 이걸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걸 원하는 게 공화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주 타고난 정치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때 로마 공화국의 패권에 해가 갈 것 같으면 속주의 산업 기반을 철저하게 파괴하지만 동시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걸 너무 잘해요. 로마 공화국이. 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아무것도 스스로 주도할 수는 없지만 이권을 먹고 싶은 권력자들을 피오국으로 두고 영내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결정적인 이권은 아니지만 타협을 하고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이권 정도는 양보를 해주겠죠.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던가. 다시 말해 쓸데없이 머리 좋은 애들 다 쳐내고 로마 공화국의 원로원 의원들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군림하는 게 고작이 사람들을 통해 대리 통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좀 머리가 좋아진다? 불법적으로 세금 때리거나 군대 보내서 없애버려. 대신에 뭔가 그걸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이권을 좀 떼주거나 아니면 내 말을 잘 듣는 다른 사람 앉혀놓거나 이래가지고 그 로마 공화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서로마 제국이랑 비잔팀 제국이랑 종합적으로 보면 이 로마 공화국이 압도적으로 패권 관리를 너무 잘해요. 이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키피오가 다닐 때마다 이번에 이걸로 한번 보죠. 스키피오가 누만티아도 개박살내고 카르타고도 개박살내는데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박살낸 다음에 기술자들 다 노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본국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 이쪽은 그냥 밀셔틀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노스는 속주 지역이나 피정복 지역은 그 불구로 만들거나 체급을 약화시키는데 반대로 본국의 체급을 압도적으로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바탕으로 지중해 패권이랑 무역을 다 관리를 하는 건데 서로마 제국 몰락쯤 되면은 정반대로 황제 피오국인 이런 애들의 체급이 엄청 세지는데 본국인 이탈리아는 계속 약해진다. 근데 그 와중에 북아프리카도 세지고 다키아도 세지고 뭐 여기도 다 세지니까 이 약해진 본국이 얘네들을 조정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얘네한테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투닥투닥하면서 좀 얻어 처맞으면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야만족이 세운 황제들이 계속 난립하고 마지막 황제가 훈족의 후손인 그런 사람이 황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공화국이랑 그 원수정 초의 로마 제국이 너무 잘 나갔던 거는 이 본국의 산업 경쟁력이랑 이런 게 경제력이 엄청나게 슈퍼파워면서 짱짱하게 커졌는데 반대로 말하면 속주를 다 병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무역 패권 경영학으로 이번에 그 로마 공화국의 무역 패권 관리법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콘텐츠 하나 끝났네.